월가의 공룡 JP모건이 갑자기 이더리움의 펀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우리도 블록체인 좀 해봤다 이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자기들 돈을 무려 1억 달러나 넣어서 판을 벌인 거거든요. 그렇죠. 금융계의 심장이 왜 갑자기 가장 뜨거운 기술이랑 손을 잡았을까요?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번 분석의 핵심은 한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JP모건의 모니펀드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주목받는지, 네, 첫 번째. 그리고 왜 하필 좀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이더리움으로 올랐는지, 그게 또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이 작은 움직임이 금융시장 전체에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겁니다. 맞아요. 이건 절대 그냥 가볍게 볼 뉴스가 아닙니다. 1억 달러라는 시작 금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게 실험이 아니란 점이에요. 실험이 아니다? 네, 실제 고객, 그것도 초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식 상품을 출시한 거니까요. 상품이군요. 월가가 블록체인을 이제 단순 연구 대상에서 실제 돈이 오가는 비즈니스 모델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JP모건이 정말로 1억 달러를 태워서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건데 솔직히 온체인 펀드라고 하니까 아직 감이 잘 안 와요. 그렇죠. 용어가 좀 낯설죠. 뭐니? 마이 온체인 힐드 펀드? 이름은 멋진데 우리가 아는 일반 펀드랑은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모니는 본질적으로 머니마켓 펀드예요. MMF라고 하죠. MMF요? 네. 아주 안전한 단기 국채나 기업어음 같은 데만 투자해서 은행 예금보다는 이자를 조금 더 주는 그런 상품이죠. 언제든 돈 넣고 뺄 수 있는 그 파킹 통장 같은 거요? 맞습니다. 금융상품 중에서는 가장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MMF요? 가장 안전하고 좀 지루하기까지 한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필 그런 전통적인 상품을 블록체인 위로 올리려는 거죠? 혁신은 보통 좀 더 역동적인 분야에서 시작되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이 재밌는 거예요. 가장 지루한 상품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테스트베드가 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모니와 기존 MMF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소유권이요? 네, 기존 펀드는 증권사 계좌에 찍힌 숫자로 내 자산을 확인하잖아요. 그건 전적으로 그 증권사의 중앙화된 장부를 믿어야 하는 구조죠. 그렇죠. 내 계좌에 1억 원이 찍혀 있으면 그게 내 돈인 거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지만 모니펀드에 가입하면 그 소유권을 증명하는 모니토큰이라는 게 투자자의 개인 암호화폐 지갑으로 직접 들어옵니다. 제 개인 지갑으로요? 네, JP모건의 장부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검증하는 이더리움이라는 공공장부에 이 토큰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라고 암호학적으로 새겨주는 거예요. 소유권이 토큰 형태라는 게 좀 낯설게 들리는데요. JP모건 같은 거대 은행의 안전한 계좌에 내 돈이라고 찍혀 있는 거랑 제 개인 암호화폐 지갑에 들어온 토큰이랑 네. 솔직히 후자가 더 불안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많을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펀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맡길 때 기존 방식은 수많은 서류 작업이랑 중개기관을 거쳐야 해서 며칠씩 걸리잖아요. 네, 맞아요. 복잡하죠. 하지만 토큰은 그냥 지갑에서 지갑으로 몇 분 만에 전송하면 끝나요. 모든 거래 과정이 블록체인 위에서 투명하게 기록되고 스마트 컨트랙터를 통해 자동화될 수 있으니 중간 비용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거래의 마찰을 없애는 거군요. 그렇죠.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건 물론이고요. 그럼 투자하고 돈을 뺄 때도 다른가요? 네, 투자 전은 달러 현금으로 직접 투자할 수도 있고 달러랑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USDC를 사용해서 가입할 수도 있어요. 환매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현금도 되고 코인도 되고요. 네, 모든 과정이 블록체인의 효율성을 빌려서 더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게 JP모건이 내세우는 핵심 가치입니다. 여기서 정말 궁금한 지점이 나옵니다. 왜 하필 이더리움일까요? 네, 보통 JP모건 같은 대형 은행들은 보안이나 통제 문제 때문에 자체적으로 만든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선호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선택했어요. 이건 굉장히 과감한 결정 아닌가요? 아주 과감하고 또 아주 전략적인 결정이죠. 지금까지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말씀하신 대로
통제 가능한 자신들만의 턱밭, 즉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만 놀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JP모건이 이번에 판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비유하자면 외딴 곳에 자신들만의 쇼핑몰을 새로 짓는 대신에 이미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심 한복판에 입점하는 전략을 택한 거군요. 정확한 비유예요. 그런데 그 도심이라는 게 사실 좀 무법지대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해킹도 많고 사고도 터지는 곳인데 바로 그 말입니다. 왜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더리움을 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더리움은 더 이상 단순한 코인 네트워크가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현재 토큰화된 금융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거대한 생태계, 일종의 금융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프라다. 특히 이 펀드가 USDC를 통한 투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이더리움 선택은 거의 필연적이었어요. 수백억 달러 규모의 USDC가 이미 이더리움 위에서 물처럼 흐르고 있거든요. 아, JP모건이 처음부터 수도관을 까는 대신 이미 존재하는 가장 큰 강에 댐을 딛기로 한 거죠. 아하. 네트워크 효과를 무시할 수 없었군요. 이미 수많은 사용자와 개발자,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모여 있는 곳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기술 표준을 만드는 것보다 이미 시장 표준이 된 기술에 올라타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판단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상품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아무나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아쉽게도 아직은 아닙니다. 문턱이 아주 높아요.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는 자격 있는 투자자, Qualified Purchaser라고 하는데 이 대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격 있는 투자자. 개인의 경우 투자 가능한 순자산이 최소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요. 65억 원이요? 네, 기관은 기준이 더 높아서 2,500만 달러, 약 330억 원 이상입니다. 와, 이건 뭐 사실상 일반 투자자들은 구경도 못하는 수준이네요. 그렇죠. 게다가 최초 투자금도 100만 달러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건 아직 대중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 기관이나 초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일종의 컨시어지 서비스에 가까워요. 아, 가장 보수적이고 까다로운 고객들을 상대로 먼저 안정성과 효율성을 증명한 뒤에 점차 대상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왜 하필 지금인가 하는 점이에요. 블록체인 금융 상품 시도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왜 지금 JP모건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상업 서비스를 내놓은 걸까요?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죠. 그 배경에는 규제 환경의 변화라는 가장 결정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규제요? 네, 그동안 월가의 거물들이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법적인 불확실성, 그러니까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섣불리 엑셀을 밟기 싫었던 거죠.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그들의 태도가 바뀐 건가요? 올해 미국에서 지니어스 액트 같은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 자산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아, 법이 만들어졌군요. 네, 과거에는 회색지대였던 것들에 대해 이건 합법이고 이런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식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생긴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동안 월가가 주저했던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적인 신호등이 없어서였군요. 정확합니다. 이제 규제라는 녹색불이 켜지니까 JP모건이 가장 먼저 엑셀을 밟은 거고요. 거죠. 규제의 한계가 거치면서 진짜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입니다. 자, 그럼 이 움직임이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죠. JP모건뿐만 아니라 다른 월가 거물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건 JP모건 혼자만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이미 BUIDL이라는 토큰화 펀드를 출시해서 수억 달러를 끌어모았고요. 블랙록도요? 네. 골드만삭스나 BNY 멜론 같은 곳들도 자체적인 토큰화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지금 월가에서는 토큰화 실물자산, 즉 RWA라는 새로운 전쟁이 막 시작된 겁니다. RWA, 즉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현실 자산을 토큰으로 만드는 흐름이군요. 맞습니다. 모니펀드는 그중에서도 머니마켓 펀드라는 가장 기본적인 자산을 토큰화한 첫걸음인 셈이고요. 네. 가장 안전한 자산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복잡한 자산으로 확장해 나가겠죠. 이 RWA 시장이 가져올 잠재력은 엄청납니다. 앞서 말한 효율성, 투명성, 24시간 운영 가능성 같은 장점들 때문에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첫째는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 리스크예요.
녹색불이 켜졌다고는 하지만 언제든 교통규칙이 바뀔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을 쓰는 데서 오는 보안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고요. 그렇죠. JP모건 이름 걸고 하는 건데 만약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큰일 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JP모건 같은 기관이 고객 자산을 퍼블릭 블록체인에 올리는 만큼 최고 수준의 보안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겁니다. 또 다른 건 없나요? 마지막으로 초기 시장에 유동성 리스크도 있어요. 아직은 이 토큰화된 펀드를 사고팔 시장이 충분히 크지 않아서 내가 원할 때 바로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JP모건의 모니펀드 출시는 단순히 신상품 하나가 나온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네요. 네, 그렇죠. 전통 금융이 블록체인을 변방의 기술이 아니라 자신들의 핵심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도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 같습니다. 네, 가장 보수적인 머니마켓 펀드 시장에서 변화가 시작됐다는 점이 중요해요.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다들 따라하겠군요. 이미 시작된 월가의 RWA 전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초입에 서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생각해 볼 만한 화두를 던져주신다면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어쩌면 거대한 변화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가장 안정적이고 기본적인 금융상품인 머니마켓 펀드가 블록체인 위에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앞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더 복잡하고 규모가 큰 실물 자산들이 토큰화될 때는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정말 궁금해지네요. 우리는 이제 그 거대한 변화의 가장 첫 페이지를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